일주일 잘 계셨습니까? 예.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예. 잘 지냈다 그러면은 또 좀 이상한데 예. 전체적으로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영풍 대표 설명하신 대로 예. 우리 자유파가 계속해서 진군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분 좋은 예. 그런 상황이죠. 예. 새로운 스튜디오 오니까 좀 기분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조금 넓어졌습니까? 예, 조금 넓어졌습니다. 예. 제가 이거 우리 박사님 스튜디오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저희 방송에 오셔서 하시지. 아, 예. 제가 또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발표된 그 여론조사. 네. 아까 방금 제가 그래프로 좀 설명을 일부 드리다가 네. 이제 박사님 오셔서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거 오차 범위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국민의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곧 역전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예. 어쨌든 국민의힘이 저쪽 것들에 비해서 좀 지지율이 별로 안 나왔던 건 사실인데 예. 그게 지금 오차 범위 안까지 올라갔으니까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쫓아간 거죠. 그러면 계속 그 선을 연장시켜 보면 곧 이제 역전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영평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강영석 변호사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거 예, 보면 예. 우리 국민의힘이 1%인가 먼저 이긴 결과도 있어요.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예,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워낙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를 잘 한다. 그래서 거기서 발표한 것이 일종의 그 기대종 같은 역할을 한다. 예. 거기서 우리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40%대를 지지율을 조사하고 나서 52%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조사했거든요. 그때도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했던 겁니다. 예, 그때도 아예 설마 그러다가 다들 기존의 여론조사 회사들의 조사에서도 그런 추세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대종 지표 식물의 성격이 있는 그런 조사가 따로 있어요. 그 우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하는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그 최근에 그 이슈로 대장동 항소 포기, 네. 뭐 관세 협상, 뭐 이 누적된 그런 피로감이 있는데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내년 지선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확대되죠. 이미 확대가 됐고,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정권 심판 성격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지방선거는 좀 없다, 뭐 약하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특히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 지방선거가 공교롭게도 이재명 것들이 권력 탈취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박이죠. 뭐라 그러든 정권 심판 성격이 있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이재명에 반대하는 정당 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러면 이거는 국민이 이재명을 심판한 선거로 성격이 딱 규정될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지금 지난 5달 동안 보아온 저 종북 주사파 이재명 개딸 세력의 그 무도한 그 독재와 횡포 이것과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질 거다. 그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아마 좌파 것들은 자중질환의 수직 하락이라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아, 대장동 항소 포기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사안보다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나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나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 하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가 하나 나왔다. 그럼 이것 때문에 툭 떨어지진 않아요. 예. 다른 게 받쳐주죠. 근데 다른 것들도 형편없거든. 말하자면 개판이거든. 예. 이를테면 말씀하셨지만 관세 협상 이거 완전 우리가 백기항복한 그렇죠. 거고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우리가 더 요구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또 부동산 완전히 죽여놨잖아요. 예. 예, 거의 테러 수준으로 12도 조치를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니 도대체 정권이 무슨 코스피 지수에 그렇게 그 목을 매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게 거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뭔가
주식 안 하면은 나만 뒤떨어질 것 같은 포모 현상 때문에 빚내서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뭐 절반 이상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 팩트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 거예요.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계기를 저 항소포기 사건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심이 폭발하듯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이런 정당 지지율의 혼전 또 이재명 지지율의 추락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가령 뭐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대장동이 어딘지를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네. 좀 체감도가 떨어질 텐데. 그 대장도 제가 한 2번 나가서 현장 취재했는데요. 예. 그 대장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주택지로는. 예. 뭐 제가 뭐 이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예. 그 배산 임수에 또 무슨 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뭐 그런 어떤 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현장에 나가서 설명 들으니까 그럴 듯해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저하고 함께 그 현장에 나가서 방송했던 전문가들이 이렇게 좋은 터를 어떻게 이렇게 대충 만들 수 있냐.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비밀이 이것들이 원래 그 대장동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지금의 대장동은 뭐 저 무슨 저 대치동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진 곳이 됐을 거예요. 예. 그걸 전부 다 이것들이 빼돌린 거예요. 그렇죠. 예. 전부 빼돌리다 보니까 대장동에는 그냥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제 아파트만 덜렁 들어서 있고 나머지 7,800억을 저것들이 저거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대장동에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저것들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대장동으로 투입되고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인데 저것들이 중간에 뜯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송에 나서는 거죠. 지금 사실은 수도권 민심이라는 것이 예. 특히 뭐 내 집 마련 한번 해보려고 하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저 대장동 7,800억 저 완전히 뜯어간 거 저걸 예. 보면은 정말 1번 찍은 사람들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 당연하죠.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더구나 저것들이 돈질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나무기 같은 거는 뭐 누가 어떻게 내 돈 만 모르겠다. 일단 내 돈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불공정이나 이 위선 이런데 분노하는 세대적 특성이 2030 세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네, 2030 세대는 뭐 경쟁에서 지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아, 내가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자가 저걸 반칙으로 뭘 이겼다 또는 이 부정행위를 해서 뭐 했다 이러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 조국 사태 때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광장에 나왔습니까? 또 123 계엄도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절박했으면 이렇게 했겠냐. 그런데 이거를 내란으로 뭐라? 이래서 청년들이 나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사건도 아니 어떻게 저런 정말 날도둑 같은 자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네. 이 범죄 수익을 돌려준다는 얘기냐. 맞습니다. 예.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사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0대, 20대, 30대의 반 이재명 정서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쩌다 한두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동안 쭉 쌓여오던 것들이 이렇게 터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지금 그 장동혁 체제가 네. 대장동 이 항소포기 사건을 딱 물어가지고 계속 지금 투쟁의 어떤 소재로 쓰면서 네. 상당히 국민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네. 뭔가 투쟁을 하려면 그냥 계속해서 뭐 이재명 타도만 외친다고 해서 국민들이 호응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 사건적 계기들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들어보고 아 그래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해서 분기탱천해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사건적 계기를 포착하는 능력. 아 이거는 우리가 싸움해야 될 이슈야. 예. 이런 걸 포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정치인들은 그걸 이제 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걸 잘해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 공격 소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그거를 그냥 막 떠들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검찰 앞에 가서도 하고 법무부 앞에 가서도 하고 심지어는 저 나무기 맞아요. 건물 예, 앞에 가서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들여다보게 되거든. 아, 왜 나무기 건물 앞에 그 제1야당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지? 그 보니까 야, 이게 대장동 일당 중에서 아직 저 추징도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그 매물 집부터 내놓은 땅부터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날도 같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분노하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는 포착하는 능력, 이게 이슈다라고 포착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를테면은 정책 감수성이 뛰어나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예. 뭐 제가 이거는 확인이 안 됐지만 예. 더 중요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뉴미디어 시대의 정치를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뉴미디어 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전화 이영풍 대표 같은 그 진행자의 얘기뿐만 아니라 유튜브 댓글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의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주의 깊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뉴미디어 시대 정치를 할 수가 있지. 네, 네. 그러니까 이 족보 언론들만 보면 아침에 조선일보 보고 저녁에 MBC 보고 끝나는 이런 정치인이면 대장동은 이미 잊혀졌어. 그렇죠. 다루지 않으니까. 네, 대장동 그게 뭐예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뉴미디어 시대를 주도하는 그 유튜브 정치, 유튜브를 아침 저녁으로만 보면 그러면 이게 대장동 항소포위가 엄청 중요한 사건이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대장동 일당들의 저 뻔뻔함과 저 파렴치한 행위에 정말 분노하고 있구나. 이걸 바로 느낀다고. 그렇죠. 그럼 국민이 느끼는데 그걸 대변 안 하면 그게 정치인 자격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슈 포착 능력이 강하고 그리고 이거를 대중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메신저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뭘 알아도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 봤어요. 정말 뭐 글로 쓰면 논문으로 쓰면 세계적인 논문을 매번 써내. 예. 이 사람이 근데 카메라 앞에만 앉으면 말을 못해. 그럼 곤란한데. 그거. 예,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대는 이 족보 언론 시대하고 또 달라요. 이건 거의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무슨 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그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만이 뉴미디어 정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면. 그래서 타이밍 포착의 감이 매우 뛰어나고 그 상황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메신저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경원 의원도 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기려면은 네. 다 껴안아야 된다. 윤어게인 세력도 껴안아야 되고 다 안아야 된다. 이러면서 장동혁 체제에 대해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무슨 수로 선거할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앞서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치고 나가면 그걸 제대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나경원 의원의 정치를 보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걸 제가 느낍니다. 예전에는 자꾸 치고 나가려고 그랬거든. 예. 예, 그리고 자기 이슈를 집착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도 연륜이 쌓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흐름이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거기에 충실한 조력자로서 자신을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어디에도 지 이름 한 번 더 내고 싶고 또 같이 이름이 나도 내 이름이 먼저 나가는 거를 원하는데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그걸 자제할 정도의 연륜이 쌓인 거예요. 내공이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경원 의원을 보면 정치적으로 참 무르익었다. 그러니까 젊은 당대표,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 치고 나가고 당에서 지금 5선 의원이니까 그 최다선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뭐 6선이 뭐 있기는 있지만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중진이 딱 받쳐주니까 당이 안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통 투쟁을 하면은 당이 좀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투쟁으로 나가는데도 당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쫙 받쳐주잖아요. 이게 당대표와 중진, 특히
장동혁과 나경원의 이 콜라보가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 거다. 그러면 갑자기 나경원이냐? 그게 아니고 이 인사를 장동혁 대표가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아무런 직책도 없이 계속 이러는 게 아니고 지방선거 기획단의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최고 책임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인사를 장동혁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장동혁의 용인술이 이 대목에서도 상당히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범우파 정당 예. 연대가 필요하다. 네. 뭐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네. 자유와 혁신, 우리공화당. 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좌파 세력들이 아주 거의 발작 증세에 가까운 아주 처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그거는 그렇죠. 그 예. 지긋들 상품이거든. 걔들이 원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막스, 레닌, 모택동이가 해왔던 네. 이거를 지금 이 장동혁 대표와 우리 자유파의 재정당 사회단체가 지금 구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시급하는 거지. 네. 시급하는 거지. 그런데 지것들을 보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이재명 개딸들과 정청래 정딸들 사이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예. 막 그러잖아요. 네, 분열 정세. 그리고 조국이가 또 지 딴에는 또 지도 대가리 쳐밀고 정치해야 되니까 가끔씩 딴소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력을 탈취한 좌파들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균열이 많이 가 있는데 네. 그런데 자유파는 그동안 막 이리저리 막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예. 이제 이게 하나로 쫙 모이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어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유파가 쭉 모일 때 그 모이는 약한 고리가 뭐냐면 그 주도적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거죠. 예. 장동혁 대표를 이를테면은 그러다가 중도 잃어버리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잖아요. 예, 예. 저는 이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과 한동훈 세력의 지그들끼리 모여서 뭐 계획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심전심으로 짜고 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안팎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하게 들리는 것이 한동훈이 갑자기 요즘 뭐 KBS 일요진단에도 나오고 뭐 종편에도 나가고 네. 토론하자고 난리하고 토론자 받아주지도 않지만 뭐 이렇게 뭐 완전히 그 관종 증세를 보이는데 요거 그런 맥락 속에서 좀 이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이랑 토론하겠다고 좌파 쪽에서 누군가 나오면은 그자까지 바보 되는 거지. 네. 박범계가 머리가 나름대로 있거든. 예. 잔머리가. 예. 그러니까 뭐 냄새만 피우고 토론 안 한다는 건데 지금 이 한동훈이를 누가 띄우냐 그러면 예. 누가 띄우냐. 그 족벌 언론들이 띄우는 것 아닙니까? 어허. 그리고 사실상 그 좌파들이 좀 그 방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첨예하게 이재명 세력과 우리 자유파 또 장동혁 세력 간의 그 투쟁이 가시화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좌파가 장동혁 대표 공격하는 거는 뭐 저것도 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당연한 뭐. 네, 무슨 저것들이 뭐 장동혁 TF를 띄우든 말든 뭐 그건 원래 그것들이 하는 거지. 저것들이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이렇게 하고 아무런 효과를 안 주지만 예, 예. 같은 우파라고 분류되는 것 중에서 한동훈 똘마니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개가 사람 물면은 뭐 그냥 그런 일인데 사람이 개 물면은 뉴스가 되듯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좌파가 우리 자유파 공격하고 장동혁 대표 공격하는 것은 개가 사람 무는 정도 수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렇죠. 그런데 같은 우파주라고 하는데 한동훈이가 장동혁 대표를 막 공격하면 이건 사람이 개 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선 우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이 노선, 예. 말하자면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자유파 세력이 다 함께 모여서 이재명 타도 투쟁을 하자. 이것에 반대하는 우파도 있다. 예. 이걸 자꾸 이제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작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예, 공작은 계속 되니까 이런 공작에 대처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예. 이것들이 자유파 진영 안에 있으면서
분탕질 치고 이러는 거가 뉴스가 되니까 예. 자유우파 바깥으로 쫓아내면 된다. 쫓아내야 된다. 네. 쫓아내면 저 광장에서 떠들어내는 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네. 이번에 여상원이를 쫓아냈어요. 예. 예. 쫓아내고 새로 윤리위를 구성을 하면 지금 당무위 새로 구성됐고 윤리 새로 구성하면 예. 그러면 저는 12월 중에 한동훈과 한동훈 똘마니들 다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내년부터는 저 국민의힘과 자유우파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떠드는 거거든. 예. 저것들이 외롭고 힘들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한테 살려달라 그러면서 글로 가겠지. 김상욱이처럼. 그렇죠. 아, 그러면 더 좋고. 예. 아니, 그냥 바깥에서 그냥 어디 자리도 못 잡고 서성되면 아예 뉴스가 안 돼요. 뉴스가 안 되죠. 뉴스가 안 돼요. 내년 1월에 우리 이 언론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그 내년 1월 초에 예. 족벌 언론들도 내년 1월 초에는 한동훈 특집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이유가 없죠. 지방선거 특집 할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가 이제 아젠다죠. 그런데 12월 한 26, 7일경에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을 다 잘라냈다. 그러면 12월 27일 잘라내면 12월 28일, 29일까지는 조금 여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해가 바뀌었어. 신년 특집으로 가죠. 여전히 한동훈 얘기할 언론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족벌 언론도 저것들도 돈 벌어야 되는데 부스 예. 늘려서. 예. 그러면 10년 특집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저것들은 당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 출마는 무슨 출마야? 당원권 정지하면 공천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 자유파의 테두리 바깥으로 쫓아내는 게 이런 이 사달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우리 축구로 치면 센터링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윤리위원장 새로 네. 들어올 분은 이제 스트라이크 아닙니까? 네. 슛 때리는 역할인데 네. 어떤 분이 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윤리위원장으로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서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던 사람이 임명진 목사. 임명진 목사님. 예. 사실 윤리위원장은 평소에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예, 예. 윤리위원장이 나설 일이 별로 없어서. 예. 그런데 임명진 위원장이 들어서서 그 두 가지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예.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당의 중진이 좀 이제 처벌을 받을 일이 생겼는데 윤리위가 징계를 했어요. 예. 근데 본인이 나 그거 납득 못해 하고 거부를 한 거예요. 예.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진 그 당시에 윤리위원장입니다. 예. 비대위원장 하기 전에 예. 한 20년 전이에요. 예. 윤리위원장이 그런 식이면 나 그만둘래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을 영입한 당시의 당 대표가 강재섭이었습니다. 강재섭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 처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그 당시에 윤리위가 내린 처벌이 사회봉사 3일인가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 3일 동안 강재섭 대표가 진짜로 저 시골에 내려가서 양파 깎는 걸 3일 동안 했어요. 양파를 당대표가 자기 대신에 와서 깎으니까 그 중진위원도 결국은 그 현장에 나와서 같이 깎았어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야? 양파가 매워서. 근데 이렇게 딱 기강을 세우니까 그다음부터 뭐 당헌 당규 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당시에 친박계하고 친이계가 엄청 많이 싸웠어요. 예. 그러자 이 개파 정치 하는 사람들 처단하겠다고 원칙을 세웠는데도 계속하니까 김무성이 불러가지고 반성문 써. 당시에 김무성이는 친박 쪽이었거든. 예. 정도원이가 친이 쪽이었거든. 예. 두 사람 다 불러갖고 반성문 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원은 썼대요. 근데 김무성이가 그래도 나는 거물이라고 버텼대요. 그래? 그럼 너 못 나가. 하고 아예 방에 가두다시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할 수 없이 썼답니다. 예. 임명진 위원장의 말씀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전했어요. 이게 사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 얘기가 정치판에 안 퍼지겠어요? 퍼지죠. 그러면 다들 알아서 이거 윤리위가 세긴 세네.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이후에 윤리위 그 당의 기강이 아주 확실하게 잡혔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박근혜 정부 탄생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예. 이명박 정부 탄생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 탄생은 사실은 여론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2012년에 그 당시 총선 전망은 100석도 못한다였어요. 그거를 그런
그 당 쇄신과 기강 잡는 걸 통해서 151석인가 2석 예. 과반 정당으로 만들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리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여야 돼. 그런데 한번 칼을 뽑으면 끝을 봐야 돼. 완전히 소금의 역할을. 예. 근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네 뭐 배에는 칼 안 들어가냐 그럴 때 한번 찔러볼래? 라고 할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 돼. 배짱. 예, 배짱이 있어야 돼. 그 임명진 목사님이 예. 하나님 빽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 협박에는 거의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거든. 신념이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윤리위원장 돼야 되냐? 그런 사람을 윤리위원장 시켜야 돼. 아, 이 우리 우파 진영에 당적을 가지지 않고 그런 맷집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좀 모시면 좋을 텐데. 아니, 많아요. 광장에 나가보세요. 그런 분들이 아주 수태 셌어요. 안 나가서 그렇지. 안 찾아서 그렇지. 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분을 꼭 좀 한동훈 당대표가 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장동영 대표가. 아,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이는 시급하지. 예. 지금 한동훈이, 아니,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요. 뭐, 전재수 지금 해수부 장관이 내년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면 그 자리에 비지 않습니까? 네. 국구갑인데. 그게 뭐, 본인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정성국이가 나와서 뭐, 이거 뭐, 당선은 고사고 공천 받겠습니까, 이거? 아니, 당원권 정지를 당하면 공천 신청 자격이 없어져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당원권 정지 시키면 돼. 당원권 정지 한 몇 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당장 그 지방선거 때까지는 1년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당원권 정지를 한 번 당하면 그게 기록에 남아요. 전과로. 그러면 다음 공천 때도 불리해지죠. 그런데 일단 1년 해놓으면 이것들이 그 사이에 뭐라도 또 폐악질을 할 거야. 예. 그러면 다시 불러서 2년 때리면 돼. 예. 3년까지, 최고 3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예. 아예 저는 이번에 쫓아내지 못하면 3년 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 총선까지 총선도 못 못 나가. 나가죠. 공천 신청을 못 하는데. 예. 지가 답답하면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가겠지. 그렇죠. 자, 지금 김용현 장관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하상 변호사하고, 변호사를, 판사가 감치합니다. 이래서 보냈어요. 보름간 감치하겠습니다. 보냈는데, 구치소에서, 아니,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감치 명령서 보니까 인물이 특정되지도 않고, 예. 그래서 결국은 풀려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김영희 장관의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이 유승수 변호사하고 예. 제가 전화 인터뷰를 짧게 했는데, 예. 참, 정말 황당하죠. 예, 우선, 같은 성격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으니까 이 사람의 증언이 김영현 장관 본인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조력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거 왜 변호사들이 왔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설명을 못하게 하면서 감치 명령을 내려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영풍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감치 재판을 또 따로 해가지고 15일을 때렸어요. 예. 그 이제 서울구치소로 보냈어. 근데 그러면 서울구치소는 여러분들 서울구치소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은 잘 알 텐데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고성국이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이영풍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신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원 확인을 합니다. 예. 근데 이진관이라는 자가 판사인데 이 자가 감시명령에다가 이제 썼어요. 예. 쓰기를 유승수 변호사가 이제 전화로 전한 말에 따르면 이하성 변호사의 감시명령장에는 이하성 주민등록증이 없대. 주민번호가. 아,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아니, 우리나라에 이하성이라는 이름이 최소한 수만 명은 될 텐데 그 수만 명 중에 바로 이 이하성이 바로 이하성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증명이 안 되죠. 이거는 서울구치소가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을 가두는 순간 자기들이 불법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예. 더 황당한 거는 윤구현 변호사인가? 예. 권두현. 예. 네, 권두현 변호사. 얘는 이름을 안 썼대요. 이름이 누군지 몰랐나 봐. 왜냐면 권우현 변호사. 예. 권두현. 예. 변호사. 감시 재판도 어쨌든 본인인지 확인하는 신원 확인 절차가 있는데 두 변호사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답변을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지가 알아서 쓴 거야. 예. 썼는데
권두현 변호사는 이름을 모르니까 공란. 그 다음에 이름란에는 뭐라고 썼냐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썼다는 거야. 안경 쓴 키 작은 남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승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하는 걸 본 순간 제일 먼저 이재명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진관인가 그 판사도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이 감치명령장을 가지고 가두라고 했으니까 서울구치소가 이 두 사람 가뒀으면 바로 자기들이 불법 저질러서 그렇죠. 바로 재판받을 상황이 됐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은 감치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풀려난 거예요. 하요. 근데 이 이진관 판사가 대장동 그 재판 중재한 판사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가 뭐 헌법 제84조 뭐 그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재판을 소추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그게 논란이 분분하거든요. 예. 그죠? 근데 이랬던 자가 감치명령서도 제대로 못 쓰는 그래서 너무 황당한 일이네요. 이게 어떤 일을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냐 하면 예. 대한민국의 판사들 다는 아니지만 예. 예? 다는 아니지만 정말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판사구나. 아니, 감치명령장이라고 하는 거는 15일 동안 15일 감치면 15일 동안 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 인신을 구속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주민등록번호 이 이름도 확인 안 하고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갖고서 이걸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재판 받는 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다수 판사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런 판사한테 걸리지 말란 법이 없잖아. 그러면 이건 재판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참 오늘 우리 고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으면 참 옛날에 그 명절 때 친척집에 가서 형님들한테 옛날 이야기 막 들으면 신나잖아요. 그죠? 아주 그 끊임없이 밤을 새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내년도 이 지방선거 우파 대연합이 이제 네. 본격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서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요. 각 그 우파 그 제 세력 간에 그렇습니다. 그 점 조금 지적해 주십시오.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선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예. 그건 장동영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해놨어요. 예. 뭐냐면 자유파와 함께한다 그렇게 딱 해놓은 다음에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슨 지분 나눠 먹기, 자리 나눠 먹기, 공천 나눠 먹기 이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하면 국민들이 감동을 하기는커녕 식상하고 실망하잖아요. 예. 그거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예. 저는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예. 사실 선거는 공천하는 순간 80~90%는 결정이 돼요. 공천하는 순간 괜찮은 사람 공천했네 그러면 예. 그리고 그 사람도 어쨌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웬만해서는 공천 잘하면 당선됩니다. 예. 제가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10월 말 11월 초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아주 재밌는 조사를 제가 오늘 봤어요. 예. 9월 말에도 하고 10월 말에도 했던데 그 조사가 뭐냐면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직무평가도 조사해요. 네,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전남 1등 하겠지. 거기는 뭐 선거만 하면 90% 이상 민주당 지지하는 지역이니까 몰표 나오니까. 거기서 전남지사 잘한다고 하는 몰표가 나오겠지. 예. 김영록인가? 김영록. 그 사람이 1등 했더라고. 예. 예상대로. 예. 2등은 경북이야. 이철우 지사. 예. 차이가 0.1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경북도 엄청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조사로는 그 단체장의 개인 경쟁력은 사실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리얼미터 이것들이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가지고 조사를 하나 더 했더라고. 아하. 그게 그 상대지수 조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데 뭐냐면
그 지역의 정당 지지율보다도 얼마나 더 많이 나왔느냐 이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흥미롭습니다. 예. 조사했더니 1등부터 11등까지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전국적으로 이 당 지지율이 그동안 낮았으니까 당 지지율보다 다 개인 지지율이 더 높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1등이 누구냐? 그러면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온 1등이 누구냐? 최민호 세종시장이에요. 또 그것도 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뭐 진짜 범죄라 그러잖아요. 3년 반 전에 세종시를 우리가 이겼을 때 다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세종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낮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최민호 시장은 일 잘한다고 하는 평가가 매우 높게 나온 거예요.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상대지수 1등.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유정복 시장은 5등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도 우리한테 쉬운 지역은 아닌데 그렇죠. 유정복이 어쨌든 잘한다고 하는 평가를 꽤 받은 거예요. 당 지지율에 비해서. 근데 꼴찌가 있어요. 꼴찌. 궁금합니다. 이영풍 대표 고향. 박형준 시장이고요. 11등이야. 12등 이하는 이제 저 좌파 것들이지. 아이고, 이거 참. 꼴찌에서 두 번째. 서울입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장대혁 대표나 그 기획단에서 그 또 이 정점식 그 TF 팀장이 계속 하는 말이 강력 11명 중에 2명 내지 3명은 컷오프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순서대로 하면은 오세훈이하고 박형준이 컷오프 대상이야. 숫자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름 그 의미 있는 조사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진짜 공천자라면 공천하는 순간 선거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당성, 투쟁력 이거 가지고 좀 이 평가 좋은 상위 몇 사람을 빼놓고는 대거 물갈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거 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이긴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지금 어제 스트레이트 여론조사에서도 이 정권 심판 논의도 앞서가잖아요. 정권 심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생각하겠다. 그럼 야당 찍겠다가 48. 그다음에 국정 안정 때문에 여당 찍겠다가 46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권 심판을 하겠다고 해야 국민들이 표 찍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성 투쟁력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필요하지 뭐 하는데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장대혁 대표가 얘기하는 당성과 투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 다수가 바라보는 내년에 정권 심판하는 사람 찍겠다는 것과 민심과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명의 현역 국민의힘 소속 강력단체장 중에 과연 당성 강하고 투쟁력 강해서 이재명 정권과 피 흘리면서 싸울 만한 그런 투사 전사형의 단체장이 과연 몇이나 되냐? 1등이 아까 조사에서는 1등이 최민호, 2등이 이철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두 사람은 좌파들하고 피투성이가 돼요.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가가 좋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저 눈치나 보고 살랑살랑하고 아이고 지방 행정은 그냥 살림하는 건데요. 뭐 저는 정치하고 관계없어요. 이런 것들은 대거 정리해버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제가 좀 더 붙잡고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풍 대표가 대자유청의 회장으로 이제 곧 대자유청을 출범시킵니다. 대자유청은 대한민국 자유우튜브 총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종북주사파들로부터 수많은 이 탄압을 받으면서도 다 뿔뿔이 개인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전선 구축을 못한 점들을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 본인들부터 좀 처절하게 반성해서 이번에 결성하게 된 것이 대자유총입니다.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 이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여기까지 온 데도 이영풍 대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앞으로도 이영풍 대표가 그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강용석 TV의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수석 부회장을 맡고 이렇게 해서 이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요. 좌파 것들이 지금 바짝 지금 쫄았어요. 긴장해서. 야, 저거 하나 상대하기도 힘든데 저것들이 다 모여서 한다고? 그래서 저것들이 국회 행사하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 도서관 빌린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 못하니까 자유파랑은 맞짱뜨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고 났을 정도로 아주 치졸합니다. 예, 그만큼 저것들이 바짝 쫄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영풍 대표가 앞으로 대자유총 회장을 맡아서 정말 자유파의 전사로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선 이영풍 TV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대자유총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